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생물학적 나이란 몸의 전반적인 기능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신체의 나이를 말하는데요. 만약 실제 나이가 60세인 사람이 신체의 기능 상태가 40세인 사람의 상태와 같다면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40세입니다. 반면에 실제 나이는 40세지만 생물학적 나이가 60세인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실제 모습도 나이가 들어 보이며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요. 지난 100년간 우리의 평균 수명이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과연 활력 넘치는 최상의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 수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노화를 나이 순으로 보는데 최근에 새로운 연구들을 보면 생물학적 나이가 우리의 건강에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사라 헤그 교수팀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 즉 신체 나이가 5살 이상 더 많으면 치매, 뇌졸중 위험이 4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신약과 시술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의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세 장수 시대라고들 하지만 병들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으니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만성질환은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많은 사람이 뇌졸중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뼈 손실, 근력 손실, 신장 및 간 질환,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를 겪고 있으며 아동의 자폐증과 노인의 치매 발병도 놀랄 만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성질환 발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일까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2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째,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은 대사질환으로 모두 환경, 식사, 운동 등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둘째, 오늘날 현대의 의료 인프라는 감염병과 응급시 급성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환자 본인의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런 현대 의료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질병의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온 미래의학이 있는데요.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오늘은 기능의학의 창시자인 제프리 블랜드 박사의 책 질병은 없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 제프리 블랜드 박사는 40년간의 연구와 선구적인 업적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습관의학 연구소와 기능의학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전 세계 40여 개 국가를 다니며 수많은 의사들에게 기능의학을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책 제목을 질병은 없다라고 했을까요? 왜 질병은 허상이다라고 했을지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서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떤 환자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환자는 보통 병원에서 항우울제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그 약으로 우울증이 나을까요? 물론 나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정신질환으로만 생각하지만 우울의 실제 원인은 환자마다 각각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의 원인이 글루텐에 의한 장누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비타민 B12 결핍 때문일 수도 있으며 엽산 부족일 수도 있고 햇볕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수은 중독 때문일 수도 있고 오메가3 결핍 때문일 수도 있으며 삶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화학적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의 명칭은 증상에다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질병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뿐더러 그러기에 올바른 치료법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질병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기에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질병은 없는 것이며 허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성질환과 관련된 유전자가 따로 있을까요?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몇몇 발견으로 인해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유전자 결정론은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으로 인간 게놈 지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건으로 환경과 유전자 발현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참된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에 걸리도록 유전자가 애당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정보를 전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메시지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유전체가 반응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전체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몸속에 섭취하는 물질들, 우리가 운동으로 그리고 행복을 위해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제공해주는 식으로 변화를 줄 때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환경, 식사, 생활 습관을 수정하고 바꾸거나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은 각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저자는 만성질환이 유전자 때문이 아닌 생활 습관과 환경이 유전체에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여러 임상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특히 주목하였던 것은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 교수인 제임스 프라이스 박사의 임상 사례와 딘 오니시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 그리고 그리스령인 이카리아 섬 사람들의 사례와 북미 원주민인 피마족의 사례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카리아 섬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90세 이상 사는 것이 흔한 일이다. 그러나 핵심은 이카리아 사람들의 장수가 아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을 산다는 게 핵심이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 아주 노년에 이르러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생하며 활동적으로 산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섬을 찾는다. 일단 섬에 와보면 그 답을 바로 알 수 있다. 먼저 이카리아 사람들의 식단을 보자. 신선한 생선과 영양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비가공 음식이 주를 이룬다. 거기에다 깨끗한 물,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유, 허브차, 그리고 레드와인도 빠질 수 없다. 깨끗한 공기도 있고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주로 걸어다니며 따뜻한 소금물에서 언제든 헤엄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늦잠을 자고
포도밭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며 원기 회복을 위해 매일 낮잠도 잔다. 그리고 이카리아 섬은 공동체로서 문화와 신앙의 끈으로 서로 유대를 맺는 곳이다. 상호 부조와 정서적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며 이웃이 자기 일을 흔쾌히 대신 해주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섬 사람들의 놀라운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데 영양, 운동, 수면, 정서적 지원 등 신체의 생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서로를 돕는 행동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카리아 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다른 생활 양식을 채택하면 그들 역시 다른 곳의 사람들처럼 만성질환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카리아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요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그들의 유전자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그 메시지에 변화가 생기면 이카리아 사람들도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핵심 생리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모든 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핵심 생리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신체는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등의 기관계가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능의학에서는 7가지 핵심 생리과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이 변형된 곳, 즉 불균형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균형은 생리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기능의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불균형이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의학에서는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환자의 식단, 습관, 행동, 주변 환경, 가족력과 개인의 건강 이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7가지 핵심 생리 과정은 흡수와 배설, 해독, 방어, 세포 연락, 세포 수송, 에너지, 신체 구조인데요. 저자는 각 생리 과정마다 불균형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질문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질병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7가지 핵심 생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흡수와 배설. 영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소화 흡수와 제거 배설이라는 두 과정 사이의 생리적 팀워크는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소화 흡수 시스템과 배설 시스템은 면역계나 신경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이 상호 연결 시스템들 사이에 전하는 메시지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든 이를 수 있으며 그것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자그마한 불균형이라도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화면을 고정시켜 놓으시고 자가 질문지를 통해 불균형된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5개 이상의 예라고 답했다면 흡수 배설의 핵심 생리 과정에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 해독. 해독 과정은 해독 기구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간에서 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성 물질이 비독성 부산물로 바뀌며 신장과 장을 통해 배출된다. 신장과 장에도 부가적인 해독 능력이 조금 있다. 몸에서 해독이 제대로 안 되면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십자 모양을 띤 십자화가 채소가 해독을 촉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가의 양배추과 채소들은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정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독 과정에 대한 질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방어. 방어란 감염과 세포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다양한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살고 싶어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침입자와 매일 맞닥뜨린다. 세포의 수호자로서 이들 불청객들을 찾아 없애는 것이 면역계의 임무이다. 이들 불청객은 감염이나 온갖 만성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신체의 방어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은 너무 과하면 너무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계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일정 수준으로 활동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병에 걸린다. 반면에 지나치게 활동적이면 우리는 동반 손상을 겪게 된다. 내 면역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어 과정에 대한 자가 질문지도 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4. 세포 연락.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며 거기에 반응한다. 그러면서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 사이에 생리적 메시지를 보낸다. 이것이 세포 연락 과정이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듯이 몸에서도 세포 간 연락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포 연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키나아제라는 물질인데요. 이 키나아제 계열은 세포 내에서 함께 작용하여 메시지 전달을 조절하며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통해 유전자와 정밀하게 소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키나아제 네트워크의 기능 상태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식물 영양소는 키나아제 계열의 미약하지만 변화를 일으켜 회복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식물 영양소가 내는 효과는 비타민의 효과와는 다르다. 식단에 비타민이 결핍되면 영양결핍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식물 영양소가 내는 효과는 유전자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제어하기 때문에 비타민보다 미묘하고 복잡하다.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적대적인 환경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생성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식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식물은 더 많은 식물 영양소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이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비유기농보다 선호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유기농 농부는 살충제와 제초제, 기타 식물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식물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더 강력하게 방어해야 하며 따라서 더 많은 식물 영양소를 생산하게 된다. 인간이 식물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항스트레스 물질이 유전자에 전달되는 메신저 형태로 전환되어 생리 회복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네, 가공식품이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식품에서 식물 영양소를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오키나와와 같은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가공식품이 아닌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포 연락 과정도 자가 질문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한 항목이 5개 이상이면 세포 연락 과정에 불균형이 일어나 몸의 세포, 조직, 기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5. 세포 수송. 물질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화기가 흡수한 영양은 세포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수송 과정이 하는 일이다. 이 수송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온갖 문제가 일어난다.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심혈관계 질환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흔하고 무서운 만성 질환이다. 네, 심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무서운데요. 이것은 림프계 수송과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저자는 1982년 터키에서 세계 최초로 관상동맥 우회수를 실시한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 제럴드 르몰리로부터 림프계에 관하여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르몰리는 림프계 수송에 문제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30년간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관찰한 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르몰리에 따르면 순환계에는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지만 림프계에는 펌프가 없다. 림프계를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체 스스로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신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림프 정체가 생긴다. 즉, 림프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마사지, 요가, 레이키 또는 지압 등의 수기요법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신체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알약과 분말약, 물약으로도 신체 활동이 림프계를 통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계속 움직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네, 세포 수송 과정도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에너지. 생체 에너지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 내에서 에너지가 활용되도록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생리 과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퇴한다. 그러나 환경, 생활 습관 및 식단을 조절해 생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체 에너지 생성 과정의 감퇴 현상을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다.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에 가해지는 산화 손상을 제어하는 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자극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운동 형태가 있다. 특히 유산소성 심혈관 운동과 무산소성 근력 운동을 교차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조깅, 자전거, 수영, 계단 오르기, 조정, 춤과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척 운동, 고강도 맨손 체조 또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하는 저항 운동 등의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 하는 운동 형태를 가장 권장한다. 여기에서 등척 운동이란 벽이나 책상 등 고정된 곳을 세게 밀거나 당겨서 하는 근육 훈련을 말합니다. 화면을 고정시켜 놓으시고 에너지 생리 과정에 대한 질문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7. 신체 구조. 어떻게 하면 신체 구조가 신체 기능에 적절히 도움을 주도록 신체의 구성 재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뼈대는 5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 된다. 또 뼈와 결합 조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신체 구조가 있어야 적절한 생리 기능이 가능하므로 신체 구조는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신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 기능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신체 자세, 근 긴장도, 뼈 건강, 결합 조직의 완전성 등이 모두 우리의 건강을 규정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뼈 건강을 잃으면 골절의 위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신체 구조의 불균형은 복부 비만이다. 복부 비만을 수술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생활 습관, 식단,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신체 구조의 균형을 회복하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식단, 생활 습관 및 환경으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유전자에 전함으로써 유전자 스스로 신체 구조와 기능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네, 저자는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열쇠가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즉 생활 습관이나 식단, 운동 등의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많은 이론과 임상 연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 주셨는데요. 책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월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수한 식단, 생활 습관, 환경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환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핸드크림, 치약, 헤어젤, 옷, 플라스틱 접시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다 건강 관련 전문 지식이 많아서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